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27번째 시간이죠. 책의 내용에 관한 설명은 이미 지난 시간으로 끝이 났고 그 내용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몇 번 아마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 강의의 내용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 뭐 두세 번 정도의 요약을 보시고 이제 핵심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는 처음 이거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 요약을 먼저 보시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돌아가서 그 에피소드 1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컬러 매니지먼트의 핵심을 요약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어떤 내용들을 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인디자인, 우리가 그래픽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이죠. 을 열어놨어요. 그죠? 이 대표적인 그래픽 소프트웨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에서 제가 같은 이미지를 한번 열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열어봅시다. 자, 어떤 사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열었어요. 포토샵에서 열었죠. 오케이. 이 사진이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색상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이고 있고 같은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서 place를 시켜봅시다. 보시면 여기 바로 그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place를 시키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아까 포토샵에서 이 이미지를 열었을 때의 그 색상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금 막 열어놓은 색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세요.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한눈에 봐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꽤 크죠. 그 다음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거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를 플레이스를 시켜봅시다. 가져오게 한단 말이죠. 여기 있네요. 거기 가서 여전히 같은 이미지를 오픈을 해서 가져오기 플레이스를 시키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 가지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열었는데 그 동일한 이미지의 모습이, 즉 색상이 서로 모두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맞죠? 이것과 이것이 다르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고 이것과 이것도 다르죠. 한 개씩 한번 봅시다. 포토샵의 이미지는 이런 색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놓은 이미지는 이런 색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디자인에서 가져오기로 했더니 이런 색상으로 보인다. 이 이미지와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놓은 이미지는 얼른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이른바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이 색상을 보시면 차이가 무척 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열었는데 왜 이런 색상으로 보이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색관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색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거 왜 이런 거지? 모르겠는데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의아해 하신다면 색관리를 아직 모르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포토샵에서 보이고 있는 이 이미지의 색상은 지금 잘못된 것이고 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도 무엇인지는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지만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색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른 색상으로 보이지만 이 인디자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색상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맞다는 거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당연한데 동일한 이미지를 인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터로 열었을 때 또 다르다. 이게 왜 다른 거냐? 이게 왜 합당한 거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색관리를 아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왜 이런지 모르고 있다면 색관리를 아직은 이해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관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안 맞는 것인지, 안 맞다면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색상을 나한테 보여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색관리다. 자, 그럼 일단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이건 지금 안 맞는 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맞는 상태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매우 간단해요. 포토샵에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색상 설정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제가 선택을 해요.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물론 이미 앞에서 쭉 따라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설정을, 색상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또 똑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보세요. 아까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색상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색상 설정이 잘못되어서 색깔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색상 설정을 제대로 해서 색깔을 제대로 보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똑같이 색관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인가? 잘 보세요. 여기 제가 편집이라는 곳에 가서 프로필 할당이라고 하는 어떤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했더니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더니 색깔이 예컨대 뭐 이렇게 보여요. 전혀 다르죠? 또는 어떤 것을 선택했더니 예를 들어 이런 걸 봅시다.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방금 선택한 이 세 가지의 무언가, 이걸 옵션으로 친다면 옵션을 선택했더니 세 가지가 모두 크게 다른 색깔로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할 때 여기에 변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못 보셨다면 이 동영상을 살짝 돌려가지고 보세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컨대 이 상태와 그 다음에 이 상태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서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스토그램, 즉 막대 그래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이미지 안에 담겨있는 RGB 픽셀의 구성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RGB의 구성은, RGB의 숫자는 단 1도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미지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왜 이런 거냐? 그것을 아는 것도 색관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색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프린트를 했을 때 프린터의 성격에 또는 뭐 성능에 따라서 색깔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의 상태의 색깔을 최대한 가깝게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쳐봅시다. 누구나 그러길 원하죠. 그것이 세마이케로 이루어지는 인쇄로 할 경우이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색깔의 표현 능력이 좋은 RGB 잉크젯 프린터로 할 때나 어쨌든 내가 보는 이미지의 모습이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길 원한다.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길 원했을 때 예컨대 우리가 이 이미지를 앱슨 어떤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때 어떻게 이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프린트를 해야 하는가? 예컨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냐면 편집에 프로필로 변환이라고 하는 데 들어와서 앱슨, 여기 앱슨이라고 안 적혀있지만 앱슨 무슨 뭐라고 적혀있는, 뭐라고 되어 있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를 거예요. 누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심히 보시는가? 이 이미지가 어떻게 아까와 달라졌는지 제가 이걸 누르기 전에, 이게 누르기 전이에요. 누르고 나면
이 이미지가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와 동시에 여기에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자, 오케이. 눌렀죠? 달라졌죠. 이미지, 이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사실 차이가 없고, 그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또는 거의 없어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났음을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의 모양새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돌아가서 이 이미지를 가능한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앱슨 등등의 프린터로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더니 색깔은 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 똑같았는데 여기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RGB 픽셀들의 숫자가 모두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초록색 요 색깔의 RGB 숫자를 샘플링을 해볼게요. 112.15193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 이미지를 거의 똑같이 프린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색깔은 거의 똑같지만 RGB 픽셀 숫자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지, 그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1, 2, 3, 4 정도도 아니고 수십 정도로의 차이로 RGB 픽셀을 모두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예컨대 봅시다. 편집에 프로필 할당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첫 번째 옵션 Don't Color Manage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보세요. 역시 두 가지. 첫 번째, 이 이미지 자체의 모양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모양이, 즉 막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Don't Color Manage라고 하고 OK를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대 그래프의 모양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이미지의 색깔이 완전히 이상하게 됐잖아요. 맞죠? 이 상태에서 히스토그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프린트를 하면 원래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픽셀의 숫자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의 픽셀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데이터는 같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같은데, 즉 RGB의 내용은 똑같은데 왜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 그럼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하면 아까 처음 봤을 때 모양처럼 나온다는 뜻인가? 네,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또한 이해를 못하시면 색관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려면 색관리를 아신다는 것은 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보여드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래서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뭔가를 바꿔야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색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색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때까지 배워왔고 지금부터 다시 핵심만 요약해서 몇 번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 봅시다. 아주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니까 자세한 거는 앞으로 돌아가서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우리는 색깔을 다루고 있잖아요. 색깔이라는 거는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현상이, 색현상이라고 제가 적은 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색깔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빛과 뇌가 필요하다. 여기서 나는, 나 중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눈을 포함한 시각체계, 쉽게 말하면 눈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눈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뇌, 여기 지금 옆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죠? 눈과 뇌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시스템, 시각 체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각 체계에 어떤 빛이라는 에너지가 도달했을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인지 현상을 색깔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색깔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크게 나눠 본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과 뇌를 포함한 시각 체계가 있어야 된다. 즉,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빛과 나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말하자면 광원이 있고 빛, 햇빛이라든가 뭐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광원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 광원이 내뿜고 있는 빛 에너지를 받은 어떤 물체가 그 에너지를 반사했을 때 그 빛, 그것도 빛이죠. 그 빛을 우리의 눈 속에 들어있는 센서들이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받아들인 결과로 내보내는 어떤 생체 신호, 시각 신호를 내가 해석했을 때 색깔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지, 그죠? 따라서 색깔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나의 의식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과정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신다면 색깔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물체, 꽃이라든가 뭐라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부 요인들은 나에게 어떤 조건의 빛 에너지를 나한테 보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 빛이라는 것 안에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은 오직 그걸 받았을 때 나의 시각체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만 알 수 있다. 그 핵심적인 색깔이라는 경험의 내용, 실질이라고 실질. 그것은 남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주관적이고 그런 주관적인 이런 그 센서를 통한 인지 현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인지 현상 중에 하나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책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라는 건 이런 그 요건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색깔을 뭔가 색깔이니까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제 색 정량화를 위한 데이터라는 말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인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색깔을 정량으로, 즉 정량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자극에 대해서 색깔로 나중에 우리에게 느껴질 그 빛 자극이죠.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바로 뒤에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빛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표준 관찰자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계산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색깔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광원 자체가 무엇인가, 광원에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그 빛을 어떤 식으로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리플렉트, 반사시켜주고 있는가, 그 데이터.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요약해 놓은 그런 표준 관찰자 시각 반응 데이터.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평균화한 데이터. 물체가 어떤 빛을 어떻게 반사하는가. 즉 어떤 빛을 물체가 반사한 결과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그것을 원래 비추었던 햇빛 등의 또는 뭐 LED 등 이런 램프의 광원은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는 색채과학에서 색깔을 꽤나 쓸만하게, 신뢰성 있게, 믿을만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 색깔에 대한 것을 먼저 요약을 한번 해봤고, 그럼 색깔은 아까 빛이 일단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겠죠. 빛은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는 최소한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빛은 전자기 방사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전기, 그다음에 자기 두 가지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퍼져나가는 방사, 퍼져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질을 가진 에너지다. 그래서 전자기 방사 에너지, magnetic radiation 에너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빛,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빛이라고, 색깔이라고, 물체라고 받아들이는 그 전자기 방사 에너지는, electromagnetic radiation 에너지는 전체적인 그런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매우 지극히 좁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자기 방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이 넓은 범위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그 빛의 파장이 얼마나 촘촘한지, 좁은지, 또는 짧은지, 또는 그 빛의 파장이 얼마나 긴지 또는 넓은지를 가지고 보통 구분을 해요. 이 전자기 방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그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물결의 한번 물결치는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wavelength라고 하는 거. 그 파장이 긴 에너지가 있고 점차 짧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길고 짧은 것 중에 어떤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 있는 에너지에 우리의 눈은 반응을 해서 색깔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전자기 에너지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해서 가시광, 볼 수 있는 가시,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빛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어차피 다 똑같은 전자기 방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짧은 쪽 여기, 긴 쪽 해봐야 여기. 그 긴 쪽을 더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 눈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우리 눈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긴 쪽의 첫 포션을 보통 적외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인프라레드라고 말하죠. 왜 인프라레드라고 말하는가 하면 빨간 색깔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사실 우리말로는 적외, 그냥 바깥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아래와 위라고 말을 하는데, 파장이 긴 애들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아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레드, 레드의 인프라, 아래에 있다, 그런 뜻으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빨강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로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적외선은 보통 우리가 햇빛을 쬐을 때, 또는 무슨 모닥불을 쬐을 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죠.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에너지는 바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포션에 담겨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원적외선 무슨 히터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것보다 더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대략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라고 하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전자 레인지라는 거 있죠. 전자 레인지라고 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어떤 그 음식물에 쏘이면
그 마이크로웨이브 방사 에너지가 거기 들어있는 그 분자를 막 뭐랄까요, 진동을 시켜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또는 뭐 데워 먹는데 사용을 보통 하죠. 그래서 보통 대략 그 물결의 길이가 한 1mm에서 한 1m 사이 정도,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대략 그 정도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고, 더 긴 거는 레디오 웨이브, 라디오파라고 한다. 라디오파는 보통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여러 가지 통신하는 데 쓰는 거, 뭐 라디오, 뭐 텔레비전, 뭐 휴대폰, 뭐 등등 이런 무선 통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하는 방사 에너지가 바로 레디오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파나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거든. 그러면 빨주노초파는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색, 자색, 그죠? 보라 자자. 보라색 너머로 가면 이제 드디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럼 거기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보라색 위에 있다라고 해서 ultraviolet이라고 UV라고 말을 하죠. 우리말로는 자외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색 리밋 바깥에 있는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자외선 쪽으로 벌써 가면 파장이 무척 짧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에너지가 강하고, 에너지가 강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데, 나쁜 점은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 어떤 빛의 종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때렸을 때 그 빛의 영향을 받는 물체에 우리 몸이라든가 뭐든지가 영향을 더 격렬하게 또는 뭐 심하게 또는 뭐 나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쏘면 어떻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 가면 이제 엑스레이, X선이라고 말하고, 엑스레이는 이거보다 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당연히 우리 몸속에 몸 안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상태인지를 대략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엑스레이에 사용하는 것이고, 나쁜 점은 엑스레이는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해롭죠. 더 짧아지면 더 해로운 거예요.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X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방사선이라고 말하면 이 정도의 짧은 파장을 가진 빛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말한다. 해롭다는 건 다 뭐 들어보셨을 테니까 알고 있겠죠. 그래서 빛은 전기자기 현상을 가지고 있는 퍼져나가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 에너지의 일정 굉장히 좁은 그 범위의 에너지가 우리 눈을 자극했을 때 우리는 빛 또는 색깔이라고 어떤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광이라고 하고, 그 파장의 범위는 긴 쪽은 대략, 다 대략이야. 여기 딱 지나가면 안 보이고 여기 바로 들어오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 한 750 나노미터, nm이라고 하는 건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쪽은 자외선 쪽으로 하면, 즉 빨주노초파남보 쪽으로 하면 한 380 나노미터 짧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볼 수는 있다. 나노미터는 뭐냐? 나노는 9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9조, 0이 9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나노미터니까 1미터를 0이 9개 달린 숫자로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에 10억 분의 1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를 일반적인 사람은 감응을 하고 또는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라는 느낌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는 의식 속에서 느끼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상태에서 빛과 관련된 몇 가지를 정리하면 광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광원은 뭐 누구나 아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을 주는 소스, 라이트 소스를 광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라든가 백열등, 뭐 형광등 전부 다 그런 물리적인 조명은 다 광원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광원들 중에서 특별히 표준광이라고 우리가 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영어는 스탠다드 일루미넌트라고 하는데 그 표준광은 뭐냐? 세상에 온갖 종류의 온갖 또는 상태의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이. 그렇게 너무나 많은 상태와 너무나 많은 종류의 빛이 있으면 우리가 색깔을 관리하고 계산할 때 그 빛이 색깔의 그 느낌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수만 가지의 광원이 있으면 도저히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색깔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있는 햇빛이라든가 포함해서 인공광들 중에서 어떤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소위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골라서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을 표준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정한 이거는 그 구체적인 물리적인 램프가 정확하게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해놓은 이런 스펙트럼 데이터를 표준광이라고 하는 거다. 이 표준광의 이해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색깔을 공부를 하다 보면 D50, D65 이런 말들을 가끔 보게 바로 뒤에도 보게 될 터인데 이게 표준광들이에요. 이 D50은 뭐냐? 햇빛의 어떤 상태이고 햇빛이기 때문에 데일라이트니까 D라는 것을 사용하고 50이라고 하는 건 대략 5000 켈빈이라고 하는 상태의 햇빛에 대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말한다. D65는 그러면 햇빛인데 역시 그죠? 데일라이트 6500 켈빈 정도 상태의 햇빛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말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있다는 거죠. 햇빛이 아침에 해가 뜰 때와 중천에 떴을 때와 그리고 구름이 끼었을 때와 푸른 하늘이 펼쳐졌을 때와 다 색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빛의 스펙트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데일라이트도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50이라든가 65라든가 무슨 75라든가 그런 거를 정해 놓은 게 있다.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스펙트럼의 데이터 세트를 표준광이라고 한다. 그 중에 지금 두 개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D50, D60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방금 배웠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것이 있다고 또 방금 배웠고, 그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가 이제 한 750나노미터, 짧은 쪽이 약 380나노미터쯤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광을 대략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광원이 스펙트럼을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를 이제 측정을 해놓은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분광 강도 분포라고 하는데 분광은 왜 분광이라고 하는가? 이걸 영어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또는 LED 또는 형광등, 백열등을 보시면 그 보셨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에 스펙트럼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나요? 없죠. 뭔가 기계로 측정을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빛을 분산시켜서 즉 분해해서 데이터를 얻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로 펼쳐져 있는가를 바로 분광 강도 분포라고 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분광 강도 분포 spectral power distribution 이 무슨 뜻인가를 대충 알았으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봅시다. 요즘은 잘 안 쓰이지만 예전엔 많이 쓰였죠. 뭔가 별결등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면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직선에 가깝죠. 빨주노초 파남보 쭉 넘어갈 때 이 보라색 쪽으로 즉 또는 뭐 더 넘어와서 자외선 쪽은 별로 없어요. 아주 조금 있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점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거의 비례적으로 에너지 강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에 가서도 굉장히 뭔가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별결등은 뜨겁죠. 따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진 것이 별결등이다. 대낮의 햇빛, 데일라이트, 아까 봤던 D50이라는 것은 어떤 스펙트럼 분포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여기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넘어서 이만큼 자외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외선은 꽤 많겠죠. D50이라는 것은 거의 대낮에 구름도 없이 그냥 쨍쨍 내쬐는 햇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햇빛이지만 D65라고 하는 푸르스름한 햇빛은 구름에 가렸거나 그늘이 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푸른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졌을 때 그때의 햇빛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울룩불룩한 상태는 똑같은데 여기에 강도가 점점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죠? 울룩불룩한 패턴은 똑같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강 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낮아짐으로 따라서 푸르게 보인다. 이것에 비하면 푸르게 보이는 햇빛의 상태 중에 한 개가 바로 D65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햇빛이에요. 햇빛은 이거든 간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에 대략 매우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보고 싶을 때 빛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햇빛을 늘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왜 없는가 하면 햇빛은 시시각각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햇빛은 우리의 기준이기도 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햇빛은 아니지만 통제된 상태에서 햇빛하고 비슷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 램프를 또는 뭐 인공 조명을 만드는 것을 많이 이때까지 노력해왔고 그런 종류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 요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해서 밑에는 전부 다 인공 조명이고 물론 이것도 인공 조명이긴 하죠. 별결등이니까. 인공 조명 중에서 잘 보세요. 중간에 여기가 550이거든요. 540나노미터의 피크가 여기도 피크가 있는 여기 보이죠? 인공 조명은 모두 형광등이에요. 전부 형광등이에요. 이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3파장 형광등 한 개에 뭐 3,000원 이 정도 하는 그런 3파장 형광등의 스펙트럼 분포이고 보시면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에 에너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3파장 형광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린트 같은 물체를 색깔을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뭔가 빈약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피크를 내는 것에 더해서 부족한 곳에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섞어서 만든 형광등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이해가 바로 있는 것이다. 이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램프들은 여기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물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나머지의 인공광원은 피크가 이런 것과 달리 여기 파랑 쪽에 두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한 30, 4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푸른 피크가 올라와 있는 인공 조명은 모두 LED라고 하는 것이고, LED는 기본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매우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그런 LED가 바로 일반적인 것이 이런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시 여기와 여기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LED도 햇빛처럼 좋은 품질로 어떤 것의 물체의 색깔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LED에도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보세요.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메꿨죠. 메꾸어서 전체적으로 더 균등하게 또는 풍부하게 스펙트럼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고연색성 LED라고 말한다. 연색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어떻게 에너지를 그 빛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빛의 성질의 일부분을 방금 보신 거예요. 방금 고연색성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연색지수라고 하는 것이고, 연색지수가 높다는 것을 고연색성이라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연색지수는 영어로 Color Rendering Index라고, 컬러를 렌더, 표현하는 인덱스, 지수, 색 표현 지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색 표현 지수라고도 하고 연색 지수라고도 하는데 뭐냐? 컨셉 아주 간단해요. 어떤 인공광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LED가 있다 그래 봅시다. 내가 이 LED를 붙여놓고 어떤 프린트 등등의 색깔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의 색깔 판단의 기준은 햇빛인데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얘가 잘 색깔을 충실하게 나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쏴줄 것인가를 점수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광원이 LED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 광원, 즉 햇빛 같은 거죠. 에 비해서 특정 세트의 색깔을 온갖 색깔 아니고요. 그런 거 없고 색깔은 정해져 있어요. 8개든 100개든 어쨌든 특정 세트의 색깔을 얼마나 그 기준에 해당하는 햇빛 같은 거와 비슷하게 보여준가를 점수화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들을, 이런 색깔의 샘플들을 햇빛에서 본 상태와 어떤 형광등 또는 LED에서 본 상태를 우리가 느끼는 색깔을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한가, 똑같네 그러면 100점, 덜 비슷할수록 이제 점수가 점점 깎이는 거죠. 그런 거를 CRI 또는 연색지수라 그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원래 연색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거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하는데 사용된 샘플은 딱 8개였다. 이렇게 8개의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진 그 샘플을 가지고 햇빛과 그 어떤 특정 램프가 보여주는 색깔을 계산을 해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구한 다음에 연색 지수가 100인지 80인지 이런 걸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계산 방식을 CRI, RA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이죠? 조그만 RA. 기존 RA 평가용은 딱 8개 샘플이었다. 거기에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일단
색깔 종류도 뭐 6가지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게다가 이건 다 소위 파스텔 톤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세고 채도가 높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그 다음에 스킨톤 이런 거 또는 그 이파리 색깔 뭐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연색 지수가 어떤지를 말한다. 그래서 연색 지수라는 것을 알면 내가 색깔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을 때 그 광원, 램프를 고를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색 지수가 높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연색 지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떤 광원을 색깔 판단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골라야 되는가? 3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을 골라야 한다. 일단 방금 배운 연색 지수가 높아야 되고 RA라고 하는 기존 원래 계산 방식으로 하더라도 95는 넘어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분광 분포, 스펙트럼 분포 봤죠? 그것이 고른 최대한 풍부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색온도가 5000에서 6500 켈빈 사이쯤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켈빈이 무슨 말인지 색온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떤 형광등이라고 칩시다. 그냥 한 개. 형광등을 말할 때 형광등의 색깔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누구라도 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누르스름한 것도 있고 이게 파르스름하지도 않고 그냥 흰색같이 보이네? 그런 형광등도 있고 어떤 거는 파르스름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런 파르스름하다, 그냥 흰색 같다, 누르스름하다 이걸 뭐라고 말하지? 구분을? 그런데 사용하는 게 색온도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색온도예요. 그것이 색온도가 아니라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색온도라고요. 색온도는 그러면 뭔데? 색온도는 무슨 말인가? 영어로 하면 color, temperature잖아요. 색온도니까. 색온도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새까만 쇳덩어리를 블랙바디라고 영어로 말하는 아주 새까만 쇳덩어리를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자꾸 높아지겠지. 1000도, 1500도, 뭐 몇천 도가 되면 이 쇳덩어리가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 까만 쇳덩어리가 달아오를 때 몇 도로 가열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달아오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가 아니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엔 다 연탄불 사용했죠. 연탄불 보시면 벌겋죠. 거기에 연탄 찝는 집게 있죠. 그거 꼽아 보세요. 5분 있다가 빼보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기가 보지 않았더라도 상상으로 금방 가는 거죠. 빨갛죠? 까만 쇳덩어리가 달아올랐지 지금. 어떤 온도가 됐더니 빨간 빛을 보여주죠. 그 쇳덩어리에 온도가 있죠. 그 온도에서 나오는 빛이 빨갛다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를 만약에 정말 연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더 강한 에너지로 가열을 하면 이 붉은색이 점점 누르스름해지더니 이제는 누르스름한 색이 없어지고 색깔이 없네 라는 흰 빛으로 보이다가 점점 더 가열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푸른 빛을 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색온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까만 쇳덩어리, 블랙바디라고 말하는 어떤 물체를 가열했을 때 몇천 도에서 내는 빛의 색깔인가 그거야. 단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몇천 도라고 말하는 그 도가 온도 단위가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섭씨 C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화씨 F라고 쓰는 거 파렌하이트도 있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게 바로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 단위가 있어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절대 온도라고 말하는 건데
그냥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는 온도로 몇 켈빈일 때 그 블랙바디가 따라서 발산하는 빛의 색깔인가, 그것을 색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색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색깔로 간다 그랬어요? 더 푸른 색깔로. 낮아지면 예를 들어 연탄재, 연탄, 그거는 꽤 낮은 거예요, 온도가. 그거는 붉죠. 그래서 낮으면 붉고 높으면 푸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족을 하더라도 색온도가 낮아서 너무 붉어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색온도가 높아서 반대로 너무 푸르스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크게 누렇거나 푸르게 보이지 않는 색온도에 해당하는 빛으로서 이런 연색 지수를 가지고 스펙트럼도 골고루 나오면 그것이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5300켈빈 정도가 있다면, 잘 없습니다만 있다면 가장 좋다. 그것이 보통 사람이 봤을 때 누렇지도 푸르지도 않다. 더 내려올수록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더 올라갈수록 파르스름해진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사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색깔에 굉장히 민감한 디자이너야. 그래서 내가 모니터도 보고 뭔가 색깔을 아주 섬세하게 잘 골랐고, 프린트가 나와서 그것도, 또는 뭐 어떤 실물을 봤을 때 그 색깔을 아주 섬세하게 보면서 판단해서 뭔가 참고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배우신 것들을 활용해서 연색 지수라는 게 높고 스펙트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켈빈 안에 들어온 색온도를 가진 조명을 가지고 어떤 물체의 색깔을 판단해야 섬세한 색깔을 결정하는 디자이너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배우는 게 전부 다 색관리를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럼 빛에 관련된 성질 몇 가지, 또는 뭐 용어 몇 가지를 배웠죠.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빛만 가지고 색깔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바로 아까 처음에도 배웠죠. 빛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뇌를 통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 색깔을 관리하고 뭔가 개선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뤄야겠네. 그렇지, 다뤄야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눈 속에, 보통 사람의 눈 속에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센서들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앞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뭐랄까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색깔을 받아들이나? 우리 이제 실험을 해야지 사람의 색깔 지각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뭘 보고 있어. 까만 벽이 있어요. 여기는 방이에요. 어떤 방 안에서 그 방 안의 벽을 보고 있어요. 벽을 봤더니 여기 요만큼이 구멍이 뚫려, 여기 구멍입니다. 구멍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한번 봤더니 실험하기 전에 구멍이 반쪽으로 나눠 있고 그 안 내부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벽 속에 공간이 있는 거지. 그걸 반으로 나눠 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쪽에는 무슨 불빛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실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속에 RGB 색깔 빛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지. RGB 원색, 완전 채도가 극도로 높은 빨강, 초록, 파랑 불빛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반대쪽 부분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불빛이 있어요. 거기 초록이든 오렌지든 하여튼 뭐든 간에 빨주노초 파는 수많은 색깔 중에 특정한 것. 그래서 불을 켜요.
여기 불을 탁 켰어. 그랬더니 미묘한 오렌지 계통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여기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건가 들어봤더니 여기 지금 미묘한 오렌지 색깔이 이 반쪽 밑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반쪽에 보이는 이 미묘한 오렌지 색과 구분할 수 없도록 RGB 색깔을 조절해서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그거예요. RGB의 이 스위치를 조절하면 RGB의 램프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색깔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색깔 조합 중에 어떤 하나가 여기 미묘한 오렌지 색깔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같은 게 나와요. 그거를 한번 해보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앉아서 이 구멍을 보면서 구멍의 반쪽으로 나눠진 색깔 두 개를 보면서 이 색깔과 차이가 없도록 위의 색깔을 맞추는 거지. 스위치를 RGB를 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절을 했어. 과연 아무리 봐도 두 개 색깔이 똑같아. 그러면 그 RGB 스위치에 붙어있는 숫자를 적는 거예요. R 24 이렇게.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리고 다른 색깔로 옮겨서 빨주노초 파는보에 수십 가지의 색깔을 쭉 거치면서 RGB를 가지고 조절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아래 색깔과 똑같아 보이는지를 해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건 무슨 뜻인가? 보통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색깔을 봤을 때 그 특정한 색깔을 RGB로 나누어서 이 강도로 섞으면 같다고 인식한다.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런 뜻이지.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포함되는 자세한 내용은 또 앞에 설명을 보시고 대략 컨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색깔들을 한번 쭉 훑어가지고 한 사람당 RGB를 어떻게 섞었을 때에 색깔이 같다고 반응하는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반응이 어떤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건 나만 아는 거니까 내가 조절하는 거 아니야. 나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수십 명 해봤더니 이게 큰 차이는 없더라. 대략 비슷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을 평균을 내보니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게 바로 표준 관찰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빛을 RGB로 나눴을 때 같다고 파악하는지는 그렇게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왜 RGB인가? 우리 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색깔을 판단하는 센서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RGB로 색깔을 세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배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같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구한 것이 표준 관찰자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지금 여기서 눈에서 그 구멍을 보면 이렇게 이면 각도가 보이지. 이게 각도잖아요. 그죠? 그 각도를 처음에는 2도, 굉장히 좁은 거죠. 2도 각도로 구멍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했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그 구멍을 더 넓힌 상태의 데이터를 또 비슷하게 실험을 해서 두 가지, 요즘은 더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각도를 표준 관찰자 시야각이라고 말한다. 한 개는 2도짜리는 좁게 본 거, 10도짜리는 넓게 본 거. 그 넓게 좁게는 무슨 상관이지? 무슨 상관인지를 알고 싶으면 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각도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아시고 앞으로 가서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것 때문에 각도 좁은 거, 넓은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사람의 그 시각 인지 데이터, 표준 관찰자 데이터, 2도짜리, 10도짜리, 그 다음에 빛 자체 데이터,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수정되어서 반사되는가의 데이터 세 가지. 그 빛의 데이터,
그 빛이 물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데이터,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 이런 성질을 가진 물체를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색깔이 등장을 한다라고 추측하는 것을 색채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채과학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그 기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 데이터는 이렇게 얻었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색깔을 뭔가 공간을 두고 색깔이 분포하는 것을 그려서 그래프도 만들고 무슨 뭐 그 모양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데 활용을 한 첫 번째 케이스가 CI 1931년도 이 연도예요. XY 색도표라고 하는 게 있다. 모양선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양을 색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CI 1931 XY Chromaticity Diagram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이 약간 말굽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거의 삼각형 비슷하죠? 이 삼각형 비슷한 공간 안에 색깔들이 대략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눈으로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여기 머리 부분에 엄청 넓은 범위에 초록이 있었다. 오른쪽 꼭지점 부분에 조금 좁게 빨강이 있었다. RG. 그럼 여기 B겠지. RGB. 여기 왼쪽 꼭지점에 블루가 있었다. 블루의 반대 보색은 옐로우니까 여기에 옐로우가 있었다. 빨강의 반대 보색은 사이엔이니까 여기 사이엔이 있었다. 초록의 반대 보색은 사이엔, 마젠타니까 여기 마젠타 또는 뭐 퍼플이 있었다. 그 색깔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잘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중간쯤, 중간은 사실 여기지만 여기를 중간에 칩시다. 여기 중간쯤에 색깔이 거의 없는 애들이 있구나. 그죠? 거의 흰색이라고 봄직한 그런 애들이 여기 모여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거. 세 번째, 여기에 이렇게 곡선이 하나 뭐가 지나가는구나. 이 곡선이 이름은 뭔가 잘 보세요. 블랙바디 커브라고. 곡선이니까 커브고 블랙바디 커브라고. 블랙바디가 뭐예요? 아까 블랙바디라는 거 방금 아까 앞에서 봤었지, 그죠? 뭐였죠? 색온도를 말할 때 까만 쇳덩어리가 가열됐을 때 특정 온도에서 무슨 색깔이 난다. 그럼 설명했었잖아요. 그게 블랙바디야? 그럼 이게 뭐지? 그 블랙바디가 얼마나 가열됐을 때 무슨 색깔을 내는지 색깔을 이 다이어그램, 그래프에서 표시한 곡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색 온도가 낮을 때의 블랙바디의 색깔이고 점점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주황색을 지나서 누르스름한 걸 지나서 하얀 색깔을 지나서 파란스름 지나서 파란 색깔로 간다라는 곡선이 여기 있다. 그게 바로 블랙바디 커브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6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아까 6500이라는 거 본 적 있죠? 뭐였습니까? D65, 6500 켈빈. 그 블랙바디가 6500 켈빈일 때 이런 색깔 내는구나. 그럼 여기는 요쯤 왔을 때 요거는 5000 켈빈일 때 여기 뭐 4000 몇백 켈빈일 때 여기는 2800 켈빈일 때 여기는 9800 여기는 만 몇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커브가 있고 이게 색온도 곡선이고 온도가 낮을 때는 붉은 쪽, 높을 때는 푸른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거를 이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 네 번째, 이 흰색이라고 봄직한 애들이 여기 중간에 있지 않고 여기 축 처져 있었고 그 다음에 초록이
아주 압도적인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아주 조금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이 그래프는 뭔가 굉장히 균등하지 않다. 굉장히 뭔가 왜곡이 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상태다. 라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non-uniform, 균등성이 떨어진다. 비균등적인 색깔 공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XY 다이어그램은 비균등적이다. 뭔가 왜곡이 심하다. 그 포인트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다는 것. 이 XY가 바로 이 축을 말하는 거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그래서 XY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색 관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XY라는 것도 소위 들은 풍월로 알아야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LAB라고 하는 거는 모르면 안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LAB라고 하는 거를 알아봅시다. CIE LAB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LAB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LAB는 무엇인가? 아까 CIE XY라고 하는 그 무슨 색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 불균등하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 색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색깔은 어떤 그래프에 그렸을 때 균등하게 쫙 분포하는 그런 일종의 공식을 발전을 시켜서 균등하게 공간이 배치되도록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안해서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고안해서 여러 버전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골라서 이걸로 일단 합시다 라고 한 것이 CI LAB라고 하는 것인데 이 LAB라고 하는 색깔 공간은 아까 본 XY 공간보다는 훨씬 더 균등한 공간이다. 균등 분포를 위해서 만든 색깔 공간이다. 색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균등하다는 걸 목표로 했구나라는 건 마음속에 새기고 그럼 LAB가 뭐야? LAB는 간단해요. L과 A와 B가 각각 어떤 축인데 그 축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겠죠.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라이트니스 같은 거죠. L은 밝기다. 그럼 밝은 색깔은 L이 숫자가 높을 거고 어두운 색깔은 L 숫자가 낮겠네. 당장 여기 밑에 볼까요? 여기 네 가지 색깔을 한 개는 무채색, 세 가지는 유채색을 제가 내놨죠. 그 색깔들의 LAB 숫자를 보시면 AB는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빼고 L만 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가 L이에요. 50, 40, 86, 35. 딱 보니까 그렇지. 밝으니까 86, 어두우니까 40, 더 어두우니까 35. 그 중간쯤 되니까 50. 그죠? 밝기구나. 끝. L은 밝기다. L이 0이면 빛을 줬는데 반사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 새까맣다. L이 100이면 빛을 줬더니 그걸 다 반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중간 그 정도로 반사한다? 50다. 그게 L이다. A는 뭐냐? A와 B는 둘 다 색깔인데 우리가 말하는 색깔. A는 그럼 색깔 중에 무엇을 담당하는 것인가? 여기 보시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런 빨간 색깔을 A라고 하고 요런 초록 색깔을 A라고. 다 같이 A라고? 네. 근데 플러스 A라고 마이너스 A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빨간 색깔 쪽은 플러스 A, 초록 색깔 쪽은 마이너스 A구나. 그죠? 근데 빨강 중에도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강하고 조금 다르지, 그죠? 약간 마젠타 같은 빨강이라는 것을 눈여겨 보아두세요. 자, 그럼 B는 뭐냐? 노랑과 파랑이 B예요. 아까처럼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플러스 B는 노랑, 마이너스 B는 파랑. 보니까 이 AB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구나. 그럼 그 중간에 있을 거고 그 중간이 바로 0일 것이고 그 0은 여기 보는 것처럼 바로 무채색이구나. 그레이구나. 그래서 이 중간 그레이가 50, 0, 0이었어요. 밝기는 50이고 색깔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 다 A와 B가 0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제 감이 잡히죠? 그래서 빨간색 깔계통은 플러스 A, 초록색 계통은 마이너스 A, 노란색 계통은 플러스 B, 파란색 계통은 마이너스 B다. 그래서 L과 밝기, A가 어느 쪽에 있는가와 B가 어느 쪽에 있는가 세 가지 축의 숫자를 딱 잡으면 어떤 색깔이라도 너라고 딱 잡히는 거예요. 핀포인트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방금 배운 거를 가지고 예를 봅시다. 딱 3개. 빨간 거 L은 이거 약간 어두운 색깔이지? 40이었어. A는 빨간 색깔이면 A가 플러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플러스 55. B는 노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라 그랬지. 이 노란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 파란 성질이 있나? 아니지. 노란 성질이 있지. 그러면 플러스 35. 그래서 이 색깔의 LAB는 40, 55, 35예요. 노랑은 일단 밝죠? L은 86이에요. A는 여기에 빨간 성질이 있나? 초록 성질이 있나? 이 녀석은 여러분의 모니터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조절을 해 놓으신 분들은 약간의 초록 성질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위 레몬 노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약간의 초록 성분이 들어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대놓고 노랑이니까 B는 당연히 완전 플러스죠. 플러스 85다. 그래서 얘는 86 마이너스 3 플러스 85다. 이 파랑은 꽤 어둡죠? L은 35예요. A는 이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초록 성분이 보이죠? 그럼 마이너스 A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5다. 이거는 당연히 파랑이니까 B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5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LAB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LAB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의 정체를 규정하고 그 규정된 정체를 내가 모니터에서 보고 모니터를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셋업을 해 두었으면 내가 본 것이 또한 거꾸로 정확한 LAB로 인식이 되고 그 인식된 LAB를 프린트물로서 실물로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색관리예요. 색관리는 LAB를 보고 판단하고 데이터에 담아서 그것이 다른 매체에 갔을 때도 같은 LAB로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색관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할 줄 알면 색관리를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LAB 공간에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빨강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약간 사이엔 같은 청록이 되다가 사이엔이 되었다. 여기 이제 사이엔이죠. 마젠타가 섞이는 듯 하면서 블루가 되었다가 보라가 되었다가 마젠타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분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LAB 색깔 공간, 컬러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LAB 스페이스를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L은 여기 꽂혀 있겠죠. L이 지금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지.
이쪽이 플러스 A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B 마이너스 B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참고 삼아서 그 LAB 공간에 두 가지의 어떤 컬러 스페이스를 제가 띄워놨는데 그 이름들을 잘 보세요. 한 개는 디스플레이 P3라고 되어 있고 한 개는 sRGB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RGB의 공간이고 sRGB는 일반적인 웹 기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컬러 스페이스가 sRGB예요. 그 다음에 P3라고 하는 이 색깔 공간은 애플 디바이스,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프로, 그 다음에 아이맥, 모든 애플 기반의 디스플레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애플 디바이스는 이렇게 넓은 색깔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육각형처럼 생긴 게 한 개 들어있죠. 이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옵셋, 인쇄로 표현 가능한 CMYK의 색깔 공간이에요. CMYK로 나올 수 있는 색깔들을 LAB 공간에 띄워놓은 그런 모양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 공간 세 개를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은 RGB 공간에 들어있는 색깔들을 죽어도 CMYK로 다 표현할 수 없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색깔이 이렇게 꽉 차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RGB 공간이라도 거기에 색깔이 꽉 차 있지 않을 수도 있지. 그죠? 만약에 적절하게 차 있으면 요만큼 안에 들어온다면 인쇄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면으로 여기 인쇄로 나올 수 있는 사이엔인데 사이엔은 이게 뿔뚝 튀어나와 있지, 그죠? 사이엔은 오히려 또 sRGB 같은 그런 색깔 공간보다는 훨씬 넓구나. 그러니까 RGB 속에 없는 색깔도 인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사이엔이다. 인쇄로 표현할 수 있는 사이엔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여기 그림에는 지금 그림의 특성 때문에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진한 초록도 전부 다 이 인쇄로 넣을 수 있는 여기 진한 초록 또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도 매우 드물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색깔 관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요거는 꼭 알아야지 색 관리를 할 때 뭐가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기 기초 색깔 이론을 방금 훑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바로 다음부터 이제 색 관리 자체를 또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보죠.